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등속 원운동과 단진동에서 첫 번째 파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1번입니다. 질량 m인 작은 공이 제 길이 l인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림처럼 이 공은 수평면에서 반지름 r인 원위를 일정한 속력 v로 돌고 있습니다. 이를 원추 진자라고 하죠. 진자의 속력 v에 대한 이 식을 줄의 길이 l과 그 줄이 연직과 이루는 각도 세타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힘에 대한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아랫방향으로 중력과 이 사선 방향, 줄 방향으로의 장력이 있겠고, 이때 이 장력을 그 중력과 나란한 수직 방향의 장력, 즉 T 코사인, 여기서 T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T 코사인 세타의 크기와 원의 중심 방향, 이 구심력이 될 텐데 T 사인 세타의 항, 이 두 가지로 우리는 분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아래 연집 방향으로의 물체의 가속 운동은 없기 때문에 T 코사인 세타는 mg와 크기가 같다. 뭐 힘의 평형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식 하나 세울 수 있겠고, 그럼 이제 그 구심 방향, 원의 중심 방향의 힘의 크기는 t 사인 세타가 될 텐데, 이 t 사인 세타가 이제 구심력이 됩니다. 그럼 이때 문제에서는 지금 그 이 t 사인 세타가 이제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 될 텐데요. 문제에서는 이제 줄의 길이와 그 각도 세타에 대해서 이제 구하라고 했으니까 장력을 조금 소거해 줘야 되겠죠. 첫 번째 위에 적은 것 중에서 적은 식을 장력 t를 코사인 세타분의 mg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걸 이제 두 번째 식으로 이렇게 대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mg 탄젠트 세타가 m 곱하기 여기 r이죠. 이 r도 문제에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 있긴 한데, 문제에서 이제 줄의 길이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이 r, 여기서 문제에서 이 r은 l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에 l 사인 세타를 적어주고 v의 제곱이라고 하면 이 rgm 이 수몰의 물체 질량은 소거되게 되고요. v의 제곱은 gl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되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v의 크기는 루트 gl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 세타에 따라서 당연히 그 속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실의 길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걸 계산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네, 예제 문제 2번입니다. 질량 m인 어린이가 그림처럼 회전식 관람차를 타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반지름이 10m인 연직 원위를 3m/s 속력이라는 일정한 속력으로 등속 원운동을 합니다. 관람차가 연직 원 맨 아래에 있을 때 좌석이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힘, 그리고 그 사람이 원 궤도의 꼭대기에 있을 때 의자가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힘을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맨 아래에 있을 때, 이때 좌석이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좌석과 어린이를 구분해서 이제 한번 보자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만 하나의 개로 볼 때 이 어린이에 대한 그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이 어린이는 지금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죠. 그럼 이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 있냐? 바로 1번에 사람입니다. 어린이. 어린이에는 아랫방향으로 중력 mg 또는 문제에서 주어진 오메가라고 써도 됩니다. 중력 m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윗방향으로 수직 강력, 여기서 수직 강력이 바로 수직 강력 보통 대문자 n으로 씁니다. 수직 강력, 이 수직 강력이 이제 좌석이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힘 중에 이 두 힘은 당연히 좌석이 그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더 커야 돼요. 이게 mg보다 더 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맨 아래에 있을 때 물체가 등속 원운동 한다라는 건, 아래에 있을 때는 윗방향으로 R자 힘이 가해지고, 이 R자 힘이 바로 구심력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 R자 힘이 구심력이 되기 때문에 그 수직 강력이 바로 중력보다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수직 강력 빼기 mg가 m 곱하기 r분의 v 제곱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이 아래 되는 거죠. 아래에서는 mg의 잠시만요.
적어볼 수 있겠죠. 이제 묶으면 G 플러스 R분의 V 제곱이 되고, 이거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 다 있죠. 이거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면 1.09 mg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1.09 오메가 W, 오메가 W죠. 이렇게 1.09 W 이렇게도 쓸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맨 꼭대기에서 의자가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힘인데요. 맨 꼭대기에 어린이, 꼭대기라고 해도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죠. 근데 이때 수직항력의 방향이 여러분들 윗방향이 될 수도 있고 아랫방향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당장에 사실 문제에서 물론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무조건 위쪽, 무조건 아래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제 편의상 제 마음대로 한번 두 번째도 수직항력, 여기서는 이제 의자가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힘이 윗방향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운동 방정식 세울 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보호를 붙이는 게 중요한데요. 위쪽 방향, 이 최고 위점에서는 이 어린이의 R자임이 이 아랫방향이 돼야 되죠. 어린이에 작용하는 R자임은 항상 원의 중심 방향이 돼야 되니까 맨 위에서는 아랫방향이 돼야 되는데, 이때 이 아랫방향을 플러스 잡는 게 좋아요. 맨 밑에서는 윗방향 플러스 잡는 게 좋고, 즉 원의 중심 방향을 플러스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수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mg-n이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면 수직항력 문제에서 물어봤던 이제 위에서죠. 위에서의 수직항력은 이제 m r분의 v 제곱 g 빼기죠. 미안합니다. 부호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n으로 하면 g-r분의 v 제곱 이렇게 값이 나오죠. 이거 여러분들 한번 대입을 해보면 문제에서 여기 r 있죠. 여기 r이 반지름이 10m거든요. 그 다음에 이 속력이 3이에요. 그래서 요 r분의 v 제곱을 계산해 보면 여기 10분의 9야. 근데 이 중력과 속도는 9.8이죠. 앞에 게 더 커. 그러니까 당연히 수직항력 값이 양수가 나와요. 이 양수가 나온다는 건 처음에 내가 잡았던 방향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것도 이제 간단하긴 한데 이것도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최고점에서 수직항력이 아랫방향이라고 만약에 잡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mg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푼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중력과 수직항력 방향이 같다고 생각하고 수직항력의 합이 m 곱하기 r분의 v 제곱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수직항력 위에서 좌석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도 아랫방향. 여러분들 왜 놀이기구 타다 보면 최고점에서 좌석이 나를 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듯한 힘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힘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m 곱하기 r분의 v 제곱 빼기 g 이렇게 될 텐데, 이건 그 값이 음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힘의 음수라는 건 실제로 힘의 음수라는 건 어떤 의미죠? 물리에서는 이게 방향이 반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방향을 수직항력 n으로 잡았는데 그 값이 이렇게 음수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건 방향이 반대 방향이구나 라고 해서 그때 바꾸면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 고민하고 문제를 풀면 또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거나 또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계산하기 편한 방법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이게 양수면 내가 처음에 했던 게 맞고, 이게 음수가 되면 내가 설정한 것과 방향이 반대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제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림은 길이 L인 실에 매달려 수평으로 등속 원운동을 하는 레이저 포인터와 수평 방향에 비친 레이저 프린터의 빛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네, 문제를 한번 보죠. 첫 번째 이제 레이저 포인터의 각속도의 크기인데요. 미안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 풀려고 하면 결국 이 원운동에서는 결국 구심력이 뭐냐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구심력은 예제 1번에서도 풀었죠. 레이저 포인트의 질량을 m이라고 두면 아랫방향으로 중력 mg와 장력 t의 합으로 우리는 설명하는데, 장력 t의 이 구심 방향의 t는 t 사인 세타가 되고 t 사인 세타는 mg 탄젠트 세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구심력이 이제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 되는 건데,
문제에서 각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이 구심력을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 아니라 m r 오메가 제곱 이렇게도 적을 수 있죠.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r 같은 경우가 반지름 r인데 그냥 실의 길이를 쓰면 안 되고 반지름이니까 여기서는 l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사인 세타 곱하기 오메가 제곱 얘가 mg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오메가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게 1번 답이 되는 거죠. 오메가는 루트 L 코사인 세타분의 G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레이저 포인트의 속력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문제에서 이제 각속도를 구했으니까 두 번째에서 V는 R 오메가라는 이 식을 써도 되고 물론 풀이는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반지름은 뭐죠? 바로 여기서 이제 L을 넣으면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속력을 구해야 되는데 V는 R 오메가 이 식을 써도 되고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걸 한번 풀어보면 여기 L은 아까 말 그대로 L 사인 세타를 넣어야 되고 여기 오메가는 루트 L 코사인 세타분의 G를 넣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왕이면 안에 좀 넣었으면 싶은데 넣으면 요 L은 L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분자는 없어지고 분모는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사인 세타는 넣으면 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그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되니까 이거 루트 안에 좀 정리를 하면 루트 GL 곱하기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앞에 있던 문제 풀이하고 조금 달랐는데 뭐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닥에 비친 빛의 이제 가속도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바닥에 비친 빛은 회전 반지름이 2L 사인 세타라는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되겠고, 근데 각속도는 당연히 그 레이저 포인터와 레이저 빛이나 포인터나 각속도는 같죠. 그래서 그 빛의 가속도의 크기 A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요 A는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A를 R분의 V 제곱으로 풀 수 있는데 그 각속도를 1번에서 푸는 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활용해 보면 여기서 반지름 원 궤도의 반지름 R은 2L 사인 세타고 1번 답에서 오메가 값을 구했으니까 오메가 제곱은 L 코사인 세타분의 G죠. 그래서 이거 풀면 2G 탄젠트 세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문제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줄에 돌멩이를 매달아 저항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운동시키고 줄의 반대쪽 끝은 책상의 구멍을 통하여 돌멩이가 원운동을 하도록 합니다. 돌멩이의 속력이 20.4m/s일 때 엄청 빠른 거죠. 반지름은 2.5m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력 50N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결국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장력이 90력이 되는데 그 90력이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그대로 대입하면 장력 T는 50N, 이 돌멩이 질량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반지름이 2.5m, 속력은 20.4의 제곱. 요 식을 계산해보면 이 돌멩이 질량이 대략 0.3kg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볼까요? 돌멩이가 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엔 줄을 서서히 잡아당겨서 원운동의 반지름은 원래 종전 2.5m에서 1m가 되게끔 짧게 하면서 속력이 51m/s로 증가하면 줄이 끊어집니다. 이때 줄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장력, 끊어지는 순간의 장력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그 장력은 여기도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인데 질량은 0.3을 놓고 반지름은 1.0, 1m니까 1.0을 놓고 속력은 51의 제곱을 계산해보면 그 값이 대략 780N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 한 780N 정도 견딜 수 있는 줄이다. 무게니까 한 80kg인 사람,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그 정도 되는 사람의 무게 정도를 견딜 수 있는 줄이라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 숫자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겠죠. 예제 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 M1, M2를 주어졌고 길이 L도 줬습니다. 그리고 줄 1과 줄 2로 M1과 M2가 연계되어 있고 지금 같은 줄과 같은 종류라고 했고요.
그 두 줄은 항상 같은 방향에 놓인다. 이 말은 물체 M1과 M2의 각속도가 같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보면 문제가 길어서 여러분 놓쳤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연직입니다. 연직이니까 이게 중력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운동이 가장 높은 지점에 있을 때 물체 M2의 속력이 4라면 이때 줄 1과 줄 2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는 얼마냐? 여기서 이 V가 4m/s라고 하면 M2의 V는 8m/s죠.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V는 R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 같다 그랬거든요. 이 오메가는 R분의 V인데 여기서 이 길이가 L일 때 속력이 V라면 길이가 2L일 때는 속력이 2V가 돼야 되죠. M2일 때 길이가 L이니까 이 길이가 2L일 때는 속력이 2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그럼 이제 여기 대해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보면 줄 1의 장력의 T1, 줄 2에 걸리는 장력의 T2라고 하면 줄 1에는 장력 T1과 요 M1에는 아랫방향으로 장력 T1과 그다음에 중력 M1G의 합이 바로 구심력이 되죠. 다른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T1 더하기 M1G가 M1 곱하기 R분의 이거 처음부터 바로 적죠. 요 R은 여러분들 실수하면 요 L이 아니죠. 반지름이니까 2L 분의 V의 제곱. 이 V를 V1으로 적겠습니다. V1의 제곱. 이렇게 하나의 식을 세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M2는 아랫방향으로 T2도 있고 아랫방향으로 중력도 있지만 윗방향으로 장력 T1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중심 방향을 플러스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심 방향으로 T2도 있고 M2G도 있지만 중심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T1도 있고 이게 총 그 I자 힘이 되는 거죠. 이게 구심력이 되면서 M2 곱하기 L분의 이게 V, 문제에서는 V라고 했으니까 V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다 주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물체 질량도 다 줬고 중력 가속도도 물론 여기 문제에서는 중력 가속도는 없지만 중력 가속도는 9.8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중력 가속도 알고 그다음에 질량 알고 실의 길이 알고 속력도 다 아니까 이거 이제 연립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첫 번째 식을 통해서 T1을 계산하면 이게 대략 217N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T1 알면 이제 T2도 계산할 수 있는데 T2도 계산해 보면 대략 284N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회전 속력을 서서히 증가시키면 두 줄 가운데 어느 줄이 먼저 끊어지냐라고 물어보는데 T1과 T2 중에 어느 게 더 크냐 하면 T2가 지금 더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빨라지면 T2가 먼저 끊어지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면 M2와 관련된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T2-T1은 M2 L분의 V제곱 마이너스 G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요 안에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양수냐 또는 음수냐에 따라서 T2가 더 크냐 T1이 더 크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도 문제에서 주어진 L의 값을 계산하고 V 값을 넣으면 요 L분의 V 제곱이 이 중력 가속도 G보다 값이 더 커요. 그래서 이 값도 계산해 볼 수 있죠. 요 L이 0.5지 않습니까? 0.5에다가 속력이 4니까 16이거든. 이 32입니다. 32는 9.8보다 크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미 0보다 큰 상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 2번 답도 217, 284로 T2가 더 크게 나오는데 문제를 자세히 보면 회전 속력을 서서히 증가시키면 이라고 했으니까 이 V가 점점 더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더 커지면 T1과 T2가 같이 이렇게 커지기도 물론 커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T2와 T1 사이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T2가 T1보다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T1도 커지지만 T2는 더 빨리 커지게 되면서 줄 2가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 상의 정답은 줄 2가 먼저 끊어지게 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제 6번 문제입니다. 컨테이너 운송차가 직선 도로를 달리면서 10m/s의 가속도로 가속 운동을 합니다. 컨테이너 안에 탑승하고 있던 관찰자가 그림과 같이 바닥에서 바닥면과 세타의 각도로 처음 속력 V로 물체를 던졌습니다. 연집 방향이 아랫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도 10으로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관찰자는 컨테이너 안에서는 정지 상태고 모든 측정은 관찰자의 좌표계에서 관찰자의 좌표계라는 게 이 관찰자가 지금 안에 있거든요. 컨테이너 안에 있고
관찰자의 좌표계라고 하면 이건 이제 비관성 좌표계를 말하는 거죠. 비관성 좌표계. 이 좌표계라는 단어는 기준틀이라는 단어하고 또 바꿔서 쓰기도 하고요. 비관성이란 내용 이건 가속이라고도 단어를 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가속 좌표계 또는 뭐 가속 기준틀, 비관성 기준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사용되기도 합니다. 단어는 여튼 비관성 좌표계가 되고 비관성 좌표계에서는 우리가 그 겉보기 힘이라고 가짜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관성력을 이제 도입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관성력의 방향은 그 좌표계의 가속도 되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이니까 왼쪽 방향으로 관성력을 이제 도입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세타가 45도일 때 이때 공의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과학적 직관력을 이용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이 안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아랫 방향으로 중력 mg가 있고 왼쪽 방향으로 똑같이 관성력이 mg가 된다는 거죠. 이 mg라 말할 수 있는 건 어차피 그 아랫 방향이 g나 수평 방향이 g나 다 이 중력 가속도를 10m/s로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10으로 한다 그랬죠. 그 말은 이 물체의 겉보기 중력이라고 하는데요. 겉보기 중력은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10루트 2m/s 제곱의 가속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45도 각도로 던진다? 그 말은 겉보기 중력과 반대되는 방향, 연직 방향으로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마치 우리가 지면에서, 수평면에서 중력이 아랫방향인데 윗방향으로 물체를 던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말은 수평 도달 거리가 0이 되고 공의 운동 궤적이 바로 직선이 된다는 거죠. 직선상으로 올라갔다가 45도 각도로 올라갔다가 45도 각도로 그대로 내려오는 궤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겉보기 중력을 활용해서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마치 지면을 45도 기울어진 지면에서 연직으로 던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기는 이러한 직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번 이게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에도 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 운동은 결국 이 관찰자 비관성 좌표계에서는 X축 방향으로도 이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Y축 방향으로도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즉 그 X축 방향으로의 그 나중 위치는 V0 코사인 세타 이게 초기 속도죠. T 마이너스 2분의 1 AT 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A는 문제에서 10m/s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Y축에 대한 나중 위치는 V0 사인 세타 곱하기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력 가속도도 똑같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평 도달 거리라고 하면 Y가 0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Y가 0이 되려면 여기서 수평 도달 거리는 Y가 0일 때고 그때 걸리는 시간은 G분의 2V0 사인 세타라는 걸 우리 그전에도 배웠습니다. 포문수 운동할 때 배울 때 이걸 이 t를 이 시간 t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x는 이제 수평 도달 거리가 되면서 수평 도달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계산식이 좀 있는데 t를 대입해서 쭉 풀면 됩니다. 풀면 그 값이 g분의 2v0의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빼기 g분의 2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제 1번처럼 세타에 4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이 r은 0이 돼요. 사인 45도나 코사인 45도는 그 값이 2분의 루트 2로 같죠. 그렇죠. 그렇죠. 루트 2분의 1로 같으니까 2분의 루트 2로 같으니까 결국 수평 도달 거리는 0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궤적의 방정식은 아까 말했지만 y는 x가 돼요. 그 값이 똑같잖아. x와 y가 똑같죠. 시간에 대한 위치가 매번 똑같으니까 x 있고 y 즉 직선이 돼서 공은 세타가 45도 방향으로 멀어지다가 같은 직선 궤도를 따라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공의 수평 도달 거리를 최대로 하는 세타는 뭐냐 라고 하면 결국 구했던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수평 도달 거리를 g분의 2v0 제곱으로 묶으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론 삼각함수의 공식, 뭐 백악 공식 뭐 그런 걸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 안에 있는 세트에 대한 이 함수를 그 세트에 대해서 미분해서 그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이 최대값이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즉 이 f 세타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이 두고 미분이 0이 되는 이 세타를 찾으면 이 세타가 8분의 파이가 나와요. 이 미분하는 것 식이 좀 복잡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8분의 파이, 이걸 통해서 뭐 라디안 단위로는 22.5도라는 걸 계산할 수 있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